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용달 책방에 출연을 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퀄. 엄청난 고퀄 암호화폐 방송. 아우, 너무 네. 과찬이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네. 그 박정환 작가님 2021년도에 만나고 나서 네.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비트코인을 그때부터 너무 좋아하게 저 지금까지도 되셨다고. 계속 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많으세요. 아니, 비트코인 많지는 되게 않고. 많으십니다. 많지는 않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특히 크립토 윈터 구간 동안에도 이 웅달 대표님이 계속 꾸준히 모아 가신 거죠. 계속 적립식으로 네. 조금씩 모아 가셔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모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채널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면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황 영상은 매일 올리기 때문에 매일마다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부터 해서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가격 추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추측성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이나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 나름으로는 좀 과학적으로 네.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채널 함께 해주시면은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좀 작은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채널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고 최근에 또 그 블랙록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네. 엄청나더라고요. 굴리는 규모가 그럼요. 몇 경이더라고요. 네, 몇 경 규모이고 지금 거의 연준이 굴리는 그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와. 그러니까 한 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이 블랙록의 자산에는 어림도 없고요. 네. 거의 연준과 거의 동급으로 거의 네. 갈 정도로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굉장히 공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는 지금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아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진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럼요. 이거 진짜 2000년 닷컴, 아마존, 구글 이때 탄생하는 거. 그쵸. 그거에 내가 서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진짜 온체인 분석. 네.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신 것 같은 게 과찬이십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관심이 있고 네. 투자를 너무 그냥 좀 무작정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제 나름의 방법들을 또 더 고수분들의 어떤 정보들도 최대한 많이 취합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좀 뒤에 어차피 또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무슨 MV, RV 그리고 레인보우 차트 이런 걸 소개해 주잖아요. 저 네네. 지금도 봐요. 예. 투자를 잘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한번 네. 고견 여쭙고 좋은 인사이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 음.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어제부터 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 3만 달러 언저리인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가격을 보면은 지금 정말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변동성이 적으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총 거래량을 다 감안했을 때도 거의 5% 미만으로 그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그래요? 낮았던 적은 정말 희박할 정도로 변동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이유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지금 단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으냐면은 응축의 단계. 저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작으면서 극도로 작으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고래들이 물량들을 좀 주워 담고 있는 그런 추이들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큰 고래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고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게 온체인 지표로 확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고래면 몇 개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한 몇천 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죠. 그래서 100개는 훌쩍 넘는 고래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으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 롱텀 홀더들, 이 장기 보유자들은 요지부동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예 물량을
놓고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역사상 최고치를 매일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그게 올타임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분위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응축이 되면은 이 변동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웅달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좀 올랐죠. 맞아요. 이게 이제 무디스가 신용평가 등급을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이 오면은 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유동성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내가 가능한 여력대로,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꾸준히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면서 2024년, 2025년까지의 구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또 그 작가님께서 올 초 한 1월에 오셨었잖아요. 네. 한 6개월 넘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사기냐 아니냐,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0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블랙록도 그렇고 막 피델리티도 그렇고 어제 또 페이팔도 막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뭐 거의 우선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제도권으로 사실상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블랙락이 들어오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사실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페이팔이 발표하자마자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여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팔은 이 기존의 금융 당국의 입장들을 좀 정확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불법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냥 자산을 동결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와 반대되는 모습들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저변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이슈들을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이걸 좀 비유를 들면 좀 그렇지만 뭐 하루나 아니면 하루 인베스트나 뭐 델리오 같은 사태들도 계속 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규제에 대한 어떤 부족함들이 나온 그런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장기 보유자들이 그 코인을 안 내놓고 하는 게 올타임 하이, 계속 그 기간을 최고치를 계속 그 최고 물량들이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내놓기가 싫은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근데 그걸 제가 또 이따가 이제 온체인 지표를 말씀드릴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걸 내놓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뭐 이걸 영원히 쥐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게 그 물량들이 또 나오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십시오. 영상.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또 요즘에 미디어에서 엄청 이슈가 내년 초 반감기 이거 하면서 뭐 가격이 어떻다 말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대감이 많은데 이 부분 반감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이거를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영상을 좀 끝까지 보게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미리 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좀 여러분들께 좀 체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반감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게 무조건 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시점에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반감기가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신규 공급량을 확 줄이면서 절반으로 줄이면서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통했냐 하면은 반감기 1년 전에 매입을 해서 가장 최고점은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에 왔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줄였던 그 여파들이 이제 반영되는데 걸리는 구간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필요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감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에 대한 이정표가
너무나 크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감기를 어쨌거나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차트를 일주일에 한 달 차트를 보고서 막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2024년에서 2025년 정도까지의 호흡을 가지고 가게 됐을 때는 분명히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큰 이득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감기의 어떤 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가 도래한다. 내년 한 4, 5월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내년 4월 말에서 뭐 5월 초까지 갈 수 있는데 보통 4월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군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 지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위기감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큰 코인들 있잖아요. 뭐 카르다노나 막 솔라나 이런 거. 그죠. 뭐 폴리곤 같은 코인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그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증권성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증권성과 무관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동안 이런 내러티브가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했죠. 알트코인의 99%는 사라진다. 요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던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관점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미래는 결국은 소수의 굉장히 뛰어난 알트코인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뭐 새롭게 상장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이슈 몰이를 하고 그리고 펌핑이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유틸리티적인 성격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실용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실용성이 그냥 실용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용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알트코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인데 그냥 레이어 1 솔루션이라고 해서 레이어 1 플랫폼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더리움만큼 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되게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뭐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 빌딩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단기간에 펌핑을 잘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특히 뭐 밈코인 같은 거, 페페코인이나 이런 코인들도 어떤 가치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펌핑을 잘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이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별개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6개월, 1년, 2년을 두고 봤을 때 이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반드시 좀 본질적으로 어떤 근본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좀 보실 때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만약에 돈이 좀 여윳돈이 있을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는 많이 좀 실어도 된다 네네. 얘기하셨었는데 뭐 증권성에서 좀 자유로워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증권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알트코인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인들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모든 코인으로 넓히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거는 게리 겐슬러가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고 나머지는 증권이다. 자, 그러니까 본인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도 증권이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논리가 궁색한 거죠. 그거는 거의 힘듭니다. 자, 근데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하드포크한 코인들,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이런 동일하게 작업 증명으로 채굴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코인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데 우리는 왜 증권이야 이렇게라고 반박을 했을 때는 SEC가 또 공격할 만한 여지들이 상대적으로는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 MIT 교수 시절에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가지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요 4가지였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위험해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원래 채굴 기반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분 증명으로 이제 바뀌면서 POS로 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이 이더리움 같은 건 ICO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ICO가 투자자들한테 미리 이 코인들을 갖다가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들, 뭐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플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매된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을 SEC가 노리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흔들 수가 있지만 이더리움이 그렇게 되기에는 좀 무리수들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이더리움에는 뭔가 어떤 기관들이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뭔가 연계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까지도 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유도가 높아 보이는 거는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정도. 네, 그 정도가 그 그래도 정도.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페이팔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되니까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실제로 JP 모건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아마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은 어쨌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산으로서 뭔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이더리움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증권성 여부에서도 좀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다면은 제일 안전한 건 비트코인.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가장 안전하죠.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네. 가장 안전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소장님, 현재 이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이 아닌 게 알트코인이잖아요. 네. 알트코인을 투자해도 좋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알트코인 투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코인들이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사이클들이 있는데 네. 그게 세 차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증권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사가지고 갑자기 또 알트코인 20-30%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굳이 지금 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타이밍상으로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충분히 더 상승하면은 결국 알트코인에게도 또 기회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돈들이 이제 비트코인에게는 더 갈 돈이 없어. 너무 많이 갔다 생각되면 이게 낙수 효과처럼 흘러내리는 그 구간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잘 포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대신에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알트코인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은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사이클과 상관없이 비트코인과 함께 모아도 되는 자산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트 중에서도 좀 이더리움의 지위는 압도적인 건가요? 이제 어떤 특정 다른 코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싣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모아가면서 뭐 언제 좀 알트코인을 사야 돼요? 이제 알트코인을 사는 시기는 네. 우리가 2024년 반감기가 지나간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과거 사이클이 들어맞는다라는 전제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은 뭐 과거에는 7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점유율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도미넌스까지 높아지고 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건 알트코인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알트코인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반감기까지는 가야 되나요? 그렇죠. 반감기까지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클들을 활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은 뭐 미리 더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모아 나가도 되지만 그게 어느 투자가 더 효율적인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증명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순간들이 오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도 대장주가 먼저 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따라가는 것처럼. 이걸 순환 펌핑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뭐 순환매처럼 계속해서 음. 그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몇 개는 진짜 막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네. 그 날아갈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굉장히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거죠. 그거는 어떤 개연성이 없어요. 음. 그거는 그냥 세력들이 아. 그냥 그걸 터트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개미들을 유혹하고 또 덤핑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펌프 앤 덤프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불장에서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포모 이걸 내가 저렇게 올라가는 걸 내가 먹지 못하다니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많은 돈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맞아요. 거기에 급하게 올라타게 되면은.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최근에 그 오픈 AI의 대표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알트먼이 네. 월드코인이라는 거를 또 그쵸. 만들었더라고요. 핫한 코인.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뭐 상장하자마자 몇천 배 올라갔다고 하는 거, 천 몇 배. 뭐 거의 그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1000배 이상. 네. 그럼 이것도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투자를 절대 안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비트코인 투자, 이 가상자산 투자는 뭐 공격적일 땐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보수적일 때는 또 되게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돈을 일단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 오시면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 월드코인은 취지는 좀 명확하죠.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해결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첫 번째는 AI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신원을 인증하자. 그게 첫 번째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홍채 인식, 이 오브라는 이 구체를 이용해서 홍채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창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그냥 기본 재난 보조금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을 제공을 해주자, 기본 소득을 주자, 뭐 이런 두 가지의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될 만한 얘기죠. 둘 다 좀 파격적인 얘기인데 지금 현재 좀 더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이 오브라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 오브라는 기계가 홍채를 인식했을 때 이 정보를 어디까지 빼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만약에 여기에 백도어를 두고 이걸 갖다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걸 홍채 정보를 폐기한다라고 했지만 이걸 저장해 둘 수도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뒤로 저장해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이 구체에 접근을 하려면 우리나라에도 세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직접 가서 이것도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중앙화에 대한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프로젝트 재단을 갖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토큰오믹스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 토큰, 이 발행하는 월드코인을 어떻게 순환을 시켜서 흐르게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외신에서 전한 기사에 따르면 1%만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수의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지금 초기 투자자인 VC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화 이슈도 엄청나고 부를 독점하는 효과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샘 알트만이 굉장히 성공한 벤처 사업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서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충분히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샘 알트만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엄청 펌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개미들이 다 그냥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보장이 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순전히 개인들의 선택이지만 만약에 저라면 굳이 월드코인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요.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한번 그냥 발을 담궈보는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건데 또 그 챗 GPT가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쪽도 완전 그렇죠. 대중화시켰잖아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문제를 풀겠다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확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고 뭔가 좀 약간 특이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열광을 하는데 어. 일단 사람 자체는 좀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어. 느낌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거기다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만 봐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 되잖아요. 사실은 리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카르다노도 찰스 호스킨슨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폴카닷도 게빈 우드 뭐 이런 정말 간판 인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리더가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도덕적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샘 알트만에 대한 믿음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게 프로젝트의 본질과 관계되는가에 대한 건 좀 별개의 문제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러면 또 알트코인 관해서 좀 질문 드리면 왜냐면 또 알트코인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비트코인 몇 배 오를 때 알트코인은 몇십 배 막 오른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공부해볼 만한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알트코인 중에도 공부를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기적으로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좀 별개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채널에서 이 각 코인들의 어떤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시고 의견들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좀 먼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건 투자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공부의 차원에서 네.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왜 이더리움이냐면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해하면은 이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가장 제일 정점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폭도 넓어지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 생태계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장의 어떤 원리들이나 기술적인 구성들을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 금융당국의 큰 그림들이 정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 EEA라고 해서 기업 이더리움 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이더리움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 지분 증명으로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들 중에서 채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채굴 보상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네. 거의 90% 이상 공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소각 기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는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무한 발행 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이게 너무 이더리움 투자를 뭐 권유하는 느낌이 근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더리움의 가치는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을 이제 이 확장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레이어 2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프로젝트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월드코인이 옵티미즘 기반으로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월드코인도 보면 좋아요. 아니요, 월드코인을 발행한 옵티미즘, 이 레이어 2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 레이어 1 중에서도 이 카르다노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인기가 되게 많은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카르다노를 조금 눈여겨보는 편인데 어쨌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는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는 제가 과거에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사실 지금도 막 되게 좋게 본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 FTX 재개설이 지금 나오면서 솔라나가 지금 가격 상승률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FTX가 파산했는데 솔라나가 지금까지 굉장히 굳건하게 잘 버텼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1위가 그래요. 솔라나입니다. 한국은 리플, 미국은 솔라나입니다. 이거는 통계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판매량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지금 퍼포먼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뭔가 확장성만 뛰어나고 보안 이슈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왜 발전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투자랑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체인. 폴카닷이나 뭐 코스모스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 기능을 하는 코인들 중에서도 뭐 금융, 디파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에 대한 거는 지금은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지만 향후에도 과연 계속해서 그런 인식들이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가능성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 공부를 한다면 이 정도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좀 네. 여쭤보면은 두 가지. 네. 도지. 도지코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또 스택스. 스택스. 네. 네, 일단은 스택스부터 말씀드리면 스택스가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원래는 플랫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가 이제 생겼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자산이죠. 근데 BRC20이 생기고 그리고 오디너스 프로토콜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기능들과 조금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연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유사한 기능들을 좀 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서 트랜잭션들이 늘어나고 여기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스택스는 향후에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스택스가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도지코인 얘기하면 악플 되게 그래요? 근데 도지코인이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는 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리플도 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조금 보류했는데 제가 리플이나 도지코인도 공부를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트위터가 이제 X로 완전히 변경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사용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가능성이 모든 코인 중에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만약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네. 그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정점이 올랐을 때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가 온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팔고 알트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저는 일단 안 팔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캐시우드 같은 분들은 2030년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뭐 얼마 150만 달러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 수치는 그렇게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관점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이클들이 굉장히 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정점에서 팔아서 다시 살 수도 있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것도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저는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어쨌든 기업 기준에서 반감기가 오는 그 시점까지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른 알트코인을 옮길 생각은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쥐고 있을 거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제가 이제 사업 소득들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좀 더 투자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들을 그냥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좀 비중을 나눠서 조금씩 담아볼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담겠죠.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펌핑 코인들은 뭐 단기적인 투자들, 단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어떤 유의미한 소득을 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좀 실패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어떤 트레이딩의 감각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완전히 정말 확실하게 해서 정말 최고의 수익을 얻어볼 테다. 자, 이런 관점으로는 돈을 잃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알트코인 투자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한 건가요?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알트코인은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은 여전히 마이너스 맞아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거의 많이 회복을 하셨잖아요. 알트코인은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다고 존버해서 좋을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클 시기가 오면요. 알트코인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제외하면은 상당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뭐 트레이딩을 좀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본인은 가장 최저점 반감기 1년 전에 사서 반감기 1년 반에 다 팔아가지고 최고의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투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보니까 기사도 보고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은 뭐 2억 갔을 때 그거를 그때 팔고 알트로 가서 10배를 벌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러면 50% 떨어지니까 다시 그때 줄어들죠. 비트코인을 다시 줍는다고. 맞아요. 이런. 그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라. 소수거든요. 정말 실패 많이 하시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건 있어요. 자, 비트코인을 무작정 쥐고 있는 게 다 좋은 거야. 또 저는 또 그렇게 사실은 좀 안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 부분 늘 접근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 거죠. 이거를 전부 다 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사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굉장히 본인의 역량에 맞게 이걸 잘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팔아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존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방금 응달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수익률 최고 시나리오. 네, 그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인 겁니다. 근데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소수의 케이스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시황 영상을 이제 또 계속 꾸준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시장의 상황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체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또 도움을 조금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알트 말고 그 비트나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뭐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뭐 한 10년, 20년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년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걸 그 이후 시간까지 뭐 제 역량으로 그거 다 뭐 판단한다.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려운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제 믿음과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반감기 때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감기가 지나갈수록 굉장히 어떤 그런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들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온체인 지표도 그 산출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성 자체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반감기 좀 여쭤보면은 이제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신 대로 내년 4, 5월 이때가 이제 반감기인데 그 역대급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역대급 상승장은 동의는 못합니다. 네,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영향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가자. 무조건 확고한 믿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미 1940만 개 이상 유통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전체 공급량의 92% 가까이 되는 수치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감기 효과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반감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부터 이 비트코인은 공급과는 무관하게 수요에 의해서 상승하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공급량이 더 늘어나지 않죠. 그냥 늘 있는 10분에 일정량씩 꾸준히 시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는 건데, 향후에 이 수요가 계속 끌어올랐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엄청난 상승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바로 전 3차 반감기 때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바로 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뒤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반감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승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집계를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못했어요. 정확한 시점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1차 반감기 이후로 지금 47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 이후로 80배,
3차 반감기 이후로 16배. 그리고 현재 반감기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5배가 증가를 하고 있다. 많이 줄어드네요. 네, 아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표를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정확하게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이게 반감기죠.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요 주황색 요게 이제 첫 번째 반감기가 되는 거고 이 분홍색이 두 번째 반감기 그리고 이 세 번째 반감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반감기가 끝났을 때는 126%. 근데 2차 반감기 때는 좀 더 많이 늘었어요. 179%. 약간의 반대 상황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후를 보시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3차 반감기인데 반감기 1년 전 시점으로부터 했을 때 반감기까지는 보통 이 정도 상승을 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아, 반감기 전 1년 전부터. 네, 1년 전부터. 이거는 전 305일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 시점에 있어서 반감기 전 305일 전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수익률이 생겼는지를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차 반감기 때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의외죠. 왜 마이너스지? 생각하시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거시 경제의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 사이클도 100%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어떤 이런 거시 경제 상황들이나 시장의 상황들이 우리가 너무 예측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사이클이 어긋날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2025년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반감기가 끝나고 1년 후의 시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감기가 딱 오고 나서 1년 뒤를 봤더니 365일 뒤입니다. 자, 1차 반감기 이후로 무려 7,745%가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2차 반감기가 끝나가도 392%가 상승을 했고 3차 반감기 이후에도 365%가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확연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무작정 무조건 된다. 자,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먼저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내년 2023년 반감기 거의 4, 5월 요 근방이에요. 그래도 지금보다 좀 올라서 한 5만 달러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5만 달러라는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는 맞아요. 수치는 아니다 보니까 25% 30%?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3차 반감기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돌아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 상황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지금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트리거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현물 ETF를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반감기 이후의 가격 예측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작게는 48,000달러 이 정도를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많게는 30만 달러, 뭐 3억 이상까지 예측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편차가 크네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 뭐 한 6만 5천 달러, 그리고 말까지는 12만, 뭐 이 정도씩 예측하는 것들이 약간 보편적이에요. 네. 그래서 2024년까지를 봤을 때 조금 보편적인 거는 뭐 1억에서 조금 언저리 정도를 2024년 말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가장 불리시하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이렇게 미국의 굉장히 어떤 잘 나가는 투자사의 대표인데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시죠. 최근에도 2030년에 150만 달러 또 다시 강조를 했어요. 완전 20억. 거의 20억이죠. 거의 그 정도 간다. 19억, 20억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3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보고서를 보시면은 가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저로 봤을 때, 중간값, 평균치로 봤을 때, 그리고 최고치로 봤을 때. 근데 언론에서 얘기할 때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트 시나리오로. 베스트 시나리오. 근데 그거를 일단 가볍게 흘리면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목을 주목시키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봐라. 우리 보고서에서 최저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들을 너무 그냥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걸 믿으시면 안 되고,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감기 이후에는 유의미한 상승이 있을 것이고 2030년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발생하면서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격 기억나시나요? 제가 보고 올까 하다가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크인베스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런 보고서들을 올려두거든요. 꼭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게 또 사람들의 이목을 또 집중시켜야 되는 게 미디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성장도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어떤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켜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치주와는 조금 어떤 투자자 대표들의 어떤 포지션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아크 그 펀드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욕 많이 먹으셨는데 또 최근에는 또 많이 올라서 맞아요. 또 이게 바뀌더라고요. 네. 역시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소신 있게 본인 주장을 계속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 캐시우드 그 대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용기 있으시고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코인베이스 주식도 뭐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테슬라도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원래 투자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익률을 최고치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전략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고 왜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DCA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하죠.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해나가면은 어떤 일정한 시점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또 보통 그 반감기가 오기 한 1년 전이 저점이 형성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선 이 말은 맞나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상으로는 1년 정도 그 부근에서 굉장히 좀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 후로 이제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저점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 뭐 거의 최저점인 거고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유의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지점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점 이후로 꾸준히 어떤 추세가 상승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네. 그 이후로 상승을 그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에 비트코인을 계속 좀 모아가도 괜찮은 시기라 보시나요? 저는 네 지금 시기에는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가장 하고 좋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크립토 윈터라고 반복되고 어. 홍달 대표님이 많이 모으셨던 그 시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이후에 살 것이냐 뭐 언제 내년에 살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시점부터 꾸준히 조금씩 모아 나가면은 일단은 지금 반감기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비트코인 지금부터 사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막 폭락을 막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한 번만 더 떨어져라 살 거다 막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것도 개인 투자로서 존중하는 관점이에요. 제가 제 영상 중에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올린 것 중에서도 올 하반기에 큰 폭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진짜 또 큰 폭락이 오면 무서워하면서 못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고 만약에 하반기에 엄청 많이 떨어지면 더 사야죠. 더 사는 게 더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사고 있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면 살 거야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떨어질 경우는 그렇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들 다 대비를 해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분할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시드가 있다면 지금 뭐 일정 부분 뭐 25% 50%는 지금 시점에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후반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하반기도 좀 못 믿겠다 난 내년까지 봐야겠어 그러면은 그중에서 또 한 25% 내년 상반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좀 뛰어난 사람도요 그런 최저점을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최근에 이 게리 겐슬러가 솔라나나 이제 폴리곤 그리고 그 카르다노에 대해서 이제 증권성 이슈들을 하면서 가격이 완전 급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다들 놀라서 많이 던지고 나갔죠. 근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못 사셨어요. 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산, 분할. 네. 그게 키워드인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다 사려고 하지 말고 네. 격언처럼 무릎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 때 보면은 제가 오늘 장표에서는 준비를 못했는데 막 진짜 등락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반감기 1년까지 가는 시점에서 등락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과거 사이클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들을 반드시 보시고 이게 계속 오른다거나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죠. 또 요즘에 온라인에서 1가구 1비트코인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1가구 1비트코인 너무 좋고요. 만약에 1인 1비트코인은 더 좋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하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2,100만 개인데 유실된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집계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15% 이상은 유실됐다고 보고요. 더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600만 개 이상 유실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총 2,100만 개죠? 네, 총 2,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유실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를 가진다는 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1비트코인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 그렇죠. 투자하고 원자재 이런 거 하듯이 채권에도 하듯이 네네. 한 개 정도. 제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먼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는 투자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내 성향에 맞는 자산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막 하루하루에 어떤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막 왜 이렇게 안 오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많이 오르는 자산들도 같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뭐 리스크 해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리적인 리스크 해지가 되는 거고 수익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에는 기회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들도 많이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도 작가님도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훨씬 더 주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도 해봤고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미국 주식에 유의미하게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제 나름의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죠.